2012년 정약용은 루소, 헤세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됐습니다. 20년의 귀향살이 동안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날 정도로 저술에 열정을 쏟았다는 다산. 그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죠.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책 속엔 빗바라지 않는 삶의 지침과 공학자로서의 뛰어난 업적이 가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본인의 삶을 개척했던 조선의 진정한 승리자. 그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산이 자주 올랐다는 운길산. 그곳엔 고즈넉한 천년 고찰, 수종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벼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수종사. 이곳은 생전 다산이 가장 사랑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언덕과 골짜기 서로 합해져 구름 노을 저 멀리서 흩날리누나. 너무도 즐거워 혼자 서서는 묵어지내며 돌아가고 싶지를 않네. 다산이 지은 숙수종사를 보면 이곳을 향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의 7대왕 세조가 수종사를 지으며 함께 심었다는 은행나무. 500년이 넘은 이 나무 아래서 추사 김정희와 다산은 수종사의 샘물로 차를 달여 마셨습니다. 수종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터였습니다. 다산을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이 사회 변혁을 꿈꾸며 이곳에 모여들었죠. 200여 년 전 다산의 은은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수종사. 이곳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배 가서도 고향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향 생각하면 고향의 12가지 12풍경들이 가장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종사인데 수종사에 눈 내린 하얀 겨울의 수종사,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봄이면 백꽃, 이 하얀 풍경들을 잊지 못하셨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기도 하셨죠. 수종사는 고향의 상징 이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사 앞마당에선 그의 고향이 내려다 보입니다. 뱃길로 도성과 지척인 마제마을은 과거 한다 하는 집안들이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마을 앞 철마산에서 쇠로 만든 말이 나온 데서 유래된 마제. 1762년 다산은 이곳에서 태어나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이란 긴 유배 생활 끝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올해는 다산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정약용의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다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 속에 그걸 승화해서 학문으로 완성하고 난 뒤에 해배돼서 돌아오신, 고향으로 돌아오신 해거든요. 다 선생님이 여기 돌아오셔서 그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서 다 선생님의 뜻이나 그런 정신이 아직 충분히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번 해부터 차근차근 좀 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조선 후기 실용적 학문을 의미하는
실학을 집대성한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정약용. 그는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산의 저서를 통해 엿본 그의 업적들은 실로 찬란합니다. 다양한 건설 기계를 개량해 세계 최초의 계획적인 신도시를 만들었던 다산 정약용. 그의 천재성은 유년 시절부터 돋보였습니다. 다산 스스로도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제법 문자를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4살에 천자문을 뗀 정약용은 7살 때 산이라는 제목의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착시 현상을 이해하고 원근법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다산의 아버지는 아이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며 감탄했고 그의 총명함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산을 연구했던 조선의 천재 시인 황현. 그가 저술한 매천야독에는 다산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 산사에 책을 지게로 날라다 읽었는데 그 횟수가 잦자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책 나르는 소년으로 오해했다. 이 삼근이라는 게 유명한데 부지런할 건 3번 써서 그 부지런함으로 학문은 통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 또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가르쳤고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야기하셨고 그걸 실천하셨죠. 정약용은 15살이 되던 해 풍산 홍씨 집안의 딸인 홍해완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다산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홍씨는 그와 한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는데요. 다산의 유배 시절 홍씨는 그리움을 담아 혼례 때 입은 다홍 치마를 보냈고 다산은 치마를 잘라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전해지는 하피첩. 아내의 빛바랜 치마에 가족을 향한 다산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다산은 부인 홍씨의 내조에 힘입어 힘든 유배 시절을 견디며 실학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실학박물관. 이곳에선 다산의 실학 정신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실학박물관이 이쪽 지금 다산 선생님 바로 묘소 앞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실학이 태동하고 실학이 가장 발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학자 또 실학 사상을 연구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것을 전시라든지 교육 또 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실학 정신을 이어주게 만들어주는 곳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실학 사상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실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초 기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실학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학이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란 뜻으로 조선 후기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학풍이자 사상을 뜻합니다. 실학자들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실용적인 성리학을 비판하고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자연과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18세기 조선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죠. 다산은 16세기 실학자인 이익의 학문을 접하며 서양 사상과 문물에 눈을 떴습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실학 사상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다산은 불우한 일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학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한국 실학의 체계를 이룩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런 그 당쟁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는 조금 뭐 암흑의 시기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도 밑바닥에서 굉장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실학이라는 것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가교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관직에 진출한 것은 22살이 되던 해. 소과인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20대에 통과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는데요. 그는 28살에 당당히 대과에 급제하게 되죠. 당시는 조선의 22대왕 정조대왕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그의 평생 수건은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훗날 정약용은 이 일을 훌륭히 해내며 정조의 청해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다산의 학문을 당대로 불러낸 실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던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의 말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조대왕은 평가가 되게 다면적입니다. 되게 정치도 능했고요, 욕도 잘했고요. 근데 탁월했던 것은 이제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잘 규용했다는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화성 설계도 맡기고 기계들도 설계하게 하고 배다리의 아이디어도 얻고 이건 다 정조의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작용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다산 못지않은 학자입니다. 학자 군주고 또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산 못지않은 그런 백성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좀 가난하지 않게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했으면 백성들이 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는데 이게 다산으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조선의 개혁을 꿈꾼 두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 일찍이 정약용의 재능을 알아본 정조는 오랫동안 염원한 두 가지의 중책을 그에게 맡겼는데요. 그가 정약용에게 내린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해마다 아버지의 능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 참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폭 600m가 넘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과 수백 필의 말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다리를 만들기 위해 정조는 주교사를 설치, 정약용을 책임자로 배정했습니다. 그럼 정약용은 이 거대한 배들을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그는 36척의 배를 엇갈려 두고 그 위에 가로목과 세로목을 연결해 칡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또 수평을 맞추기 위해 판자를 씌워 흙과 잔디로 포장했죠. 이는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다리 설계법인 거덕교 방식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볼을 걸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산이 만든 배다리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배다리는 가운데가 높은 아치형으로 제작되는데요. 큰 배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단계적으로 작은 배를 설치해 중앙의 큰 부력이 양쪽에서 전해진 힘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배다리는 일시에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체가 아니라 이 배다리 처음에 올라오는 사람부터 첫 번째 배의 무게가 실리겠죠. 그럼 2,000명이 지나가면서 계속 무게 중심이 바뀌는 그런 좀 유동적인 구조체입니다. 문제점은 안전이겠죠. 타산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연하게 묶는 위치가 있고요. 강하게 결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출렁거리게 되면 에너지는 약한 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고요. 약한 쪽에서는 이걸 서로 삐걱거리면서 에너지를 수산시키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내진 설계와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에 연결된 배다리 중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다산의 배다리. 이는 현대의 토목 공사 과정과 일치할 정도로 치밀하며 과학적인데요. 배다리 건설의 성공은 다산의 첫 번째 업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다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 다양한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두가 다산을 생각하며 그린 창작물이란 점인데요. 그중 눈길을 끄는 그림 하나, 안경을 쓰고 있는 정약용의 초상화입니다. 수정을 갈아 만든 초창기 안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6세기 말로 추정됩니다. 초창기 안경은 신체에 더 씌우는 물건이라 하여 불경시했는데요. 하지만 정조대왕이 심한 근시를 해결하기 위해 말년에 안경을 착용하고 많은 실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며 선비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문물인 안경을 쓴 다산 정약용의 초상화는 시대를 앞서간 실학자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다산에 대한 흥미로운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과학수사에 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최초의 법의학서는 원나라의 무원록. 무원록은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인데요. 조선에서는 이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신주무원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수사 기법을 살펴보면 독살이 의심될 경우 은비녀를 죽은 자의 목에 넣었는데요. 유황이나 비소가 공기 중에 은에 노출되면 검은 막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죠. 다산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겪고 해결한 300여 가지의 사건을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형법책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이라는 책이기도 하고 또 살인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명 존중 사상에서 후무심사라는 책을 만들었다.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는 그 사인을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를 죽게 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결국 다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후문심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정약용이 수원화성을 세웠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줄게. 알았어. 자, 역사 강의가 한창인 이 소녀는 어른들도 잘 모르는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 지식을 뽐냅니다. 막 강원도까지 막 연결됐는데. 리틀 정약용이라 불리는 11살의 역사 형제 황찬우 군이죠. 역사를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요. 우선은 뭐를 하나 이렇게 좋아하면 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때는 방에서 뭐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곰돌이 인형을 앉혀놓고 막 조선시대를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듣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엔 놀랐거든요. 약간 뭐 혼자서 왜 저러지 막 그래,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듣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우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살 무렵. 당시 찬우 가족이 살던 곳은 다산의 생가가 위치한 마제마을과 가까웠는데요. 이때부터 찬우의 놀이터는 다산 유적지가 됐죠. 정약용을 좋아하면서부터 찬우는 역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목민심서 내용을 보니까요. 청렴한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의무,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지금 사회에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도 필요한 얘기를 옛날 시대 때도 하셨고, 이런 거중기 같은 많은 발명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약용 선생님을 존경하고 완전 팬입니다. 수많은 다산의 발명품 중 찬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배다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시대 땐 다리도 별로 그렇게 많이 발달도 안 돼 있었지만 그때 시대 때 정조가 통쾌하게 배다리를 걸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배다리가 없었다면 정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인데 그걸 정약용이 딱 해결해 버리니까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기도 하고 그때 시대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 만한 발명품입니다. 그게 다 나눠져 있어. 누나에게 배다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찬우. 강원도까지만 연결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근데 그건 엄청 깊어. 있지 성마다. 잠시 근데 찬우의 강의를 들어볼까요? 배다리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 그러니까 조선의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배다리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배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여기 배를 밑에 딱 깔아놓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배는 근데 밑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한강 물결을 버텨. 한강에 비가 오면 막 엄청나게 물결 세지잖아. 응. 근데 그걸 버틴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옛날 시대에 가능했어. 지금 몇백 년 전에. 대단하다. 정약용의 열혈 팬답게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아이. 최근 찬우의 관심은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와 유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책도 귀찮을 텐데 이거 만약 적을 때 예전 제가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던 유물인가 아니면 해외에 지금 있는 유물들 같은 거를 좀 밝히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지도 프랑스에 빼앗겼었고 그런 유물들도 많이 되찾고 싶고요. 이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그 숨겨진 또 어디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책들도 더 발굴하고 싶어요. 정약용의 나이 31살. 정조는 평생의 수건 사업인 화성 축성을 당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공과 채재공에게 맡겼습니다. 10년을 목표로 6km에 달하는 거대한 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된 거죠. 사도세자가 정조 임금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 묘소를 이제 전에 있던 곳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불편하다. 요새 같으면 좀 명당이 아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를 찾아서 이장을 묘소로 옮겼던 곳이 바로 지금 화성이에요. 행궁을 짓어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아버지 묘소를 보호하고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성을 하나 쌓고 또 거기에 새로운 도시도 하나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화성이 축조된 겁니다.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대단히 국책 사업, 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뭐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왕의 치적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많은 인력을 동원합니다. 공사장에. 그래서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신읍지를 현재의 수원 화성이 건설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사도세자를 기리고
화성이라는 성곽을 중심으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수행하고자 했던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죠. 다산은 그의 뜻을 알고 심혈의 노력 끝에 화성 설계 방법을 집대성해 정조에게 바칩니다. 정조는 이를 화성 설계의 기본 지침으로 삼았죠. 1796년 완성된 수원 화성은 국내외 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성입니다. 화성 행궁을 둘러싼 육중한 성벽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4대문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홍문 등이 잘 조화돼 있죠. 원래 10년을 목표로 지어진 화성은 1794년 축조 2년 반 만에 완성되는 기적에 가까운 공사 기간을 자랑합니다. 흉년 때문에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뺀다면 실제 성곽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8개월. 정약용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요? 다산은 수원 화성 축조에 효율적인 건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속한 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그는 표준화된 자재 공급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성설 5번 벌석 지침에서 돌의 등급을 미리 매겨 깎고 자르는 원칙을 정했죠. 부석소에서 떠낸 돌을 대중소로 규격화해 축성 현장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미리 다듬은 돌로 삼각을 쌓으며 공사 시간은 대폭 축소될 수 있었죠. 당시의 기술로 18만 개가 넘는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았다는 사실은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그 이면엔 백성을 생각한 정조와 정약용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돌을 다듬은 장인들에게 후한값을 지불하고 수시로 잔치를 열어 백성들은 더 힘을 내 공사에 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동원했죠. 유역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몇 년에 며칠 동안은 국가일에 동원해야 된다. 밥도 다 싸들고 와야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할 턱이 없죠. 일하는 척만 했죠. 그걸 계산해서 10년을 계산했는데 이제 노동 일당을 주고 돈을 주다 보니까 달라졌죠, 상황이. 이와 더불어 서양 기술 속에서인 기기 도서를 바탕으로 정약용이 개량 발명한 10여 종의 건축 장비들이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기 힘든 돌을 날라주는 이 특수 운반 장치들은 백성의 수고를 더는 획기적인 장비들이었죠. 특히 오늘날 가장 유명한 것이 당시 실정에 맞게 개량한 조선판 기중기인 거중기입니다. 이는 40근의 힘으로 600배 이상의 돌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중국의 기중기보다 4배나 뛰어난 성능이었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산의 거중기의 비밀은 이 도르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쪽에 고정 도르래 4개와 아래쪽에 움직 도르래 4개가 연결된 복합 도르래는 총 8배의 힘을 가지므로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중기는 지금 알려진 것처럼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형태의 거중기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 수원 화성 건설 현장에는 거중기는 단 한 대만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곳에 돌을 올려놓는 용도는 보시는 이 농로를 활용해서 쌓았습니다. 거중기는 구조적인 특성을 볼 때 성벽 밑에 가장 무거운 돌,
그 현단석이라고 하는 돌에 자리를 잡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쓰인 다음에 주된 용도는 이 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밑에 수레를 넣어서 수레에 돌을 올려주는 현대의 스태커, 지게차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산이 저술한 건축서 화성 성역의궤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거중기는 1대, 농로는 2대가 사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1대에 불과했던 거중기보다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됐던 건 돌을 캐서 축성 장소까지 운반하는 일에 동원된 술의 유형거와 높은 공심돈을 싸는 데 활용됐던 지프 크레인, 농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화성 축성 당시 정약용이 만든 유형거는 총 10대인데 이를 이용해 돌을 운반하면 당시의 수레보다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유형거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다산의 건축 장비들이 화성 축성을 7년 이상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해낸 거죠. 28개월 만에 완성된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 이는 200여 년 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 공법과 새로운 기계들로 조선 후기 실학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던 화성. 다산은 그 공사 내용을 소상히 적은 화성 성역의궤를 저술, 공사의 진행 과정을 사소한 것까지 상세히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은 한 단계 진보했고 우리는 선조들의 경이로운 과학 정신을 엿볼 수 있게 됐죠. 정약용 선생을 굳이 엔지니어, 공학자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정약용 선생 스스로 호기심에 의해서 또 혼자 천재적인 능력으로 개발한 것들이 아닙니다. 수원 화성도 그랬고 배다리도 그랬고 유형고도 그랬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기록에 되도록 다 남겼거든요. 매뉴얼화했다는 점.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뒤에 국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제일 큰 업적은 가장 힘든 순간에 완성됐습니다. 그를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유백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의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형제의 유배 생활은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이었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형제가 대학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도 다산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성품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죠. 다산이 쓴 기록에 나와요. 그 양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내가 결을 얻었다. 결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벼슬 하느라고 정치적 받으라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나는 온종일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결을 내가 얻었다. 다산의 형인 소남 정약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서 자산어보의 저자입니다. 그는 흑산도 유배 시절 226종에 달하는 해양 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냈죠. 정약용은 정치, 경제, 과학, 국방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자신의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그가 탄생시킨 걸작들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음악 이론과 악기 기록을 고증한 음악 이론서 악서 고존, 우리나라 강역에 관한 역사 지리서 아방 강역고, 행정기구 및 토지제도,
부세 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제도 개혁안 경세유표. 관리의 폭정을 비판하고 목민관의 지침을 밝힌 목민심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의 자세에 대해 적고 있는 형법서 흠흠신서 등 돌부처처럼 앉아 그가 읽어낸 저서는 총 182책 503권에 달합니다. 과골 삼천의 의지로 이룬 다산의 빛나는 성과는 자신이 못다 이룬 세상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아닐까요? 다산이 주장하는 그런 정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정말 요새로 말하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살다 간 분인데 자기 생전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못 만들고 가버렸다. 그래서 시대적 여건이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산의 그런 정신을 받아들여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참 나라다운 나라,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나라. 그가 쓴 책, 다양한 분야의 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의 업적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체계가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선 그런 국가 체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시스템이 건전하다면 그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노력은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여 년 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지만 자신의 글을 후대에 남겨 역사에 평가받길 원했던 다산 정약용.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저서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유배 생활 동안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는 점이죠.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좌절을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이죠. 다산이 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인 마제마을로 돌아온 것은 1818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집을 짓고 당호를 여유당이라 지었죠. 여유당이란 도덕경의 글귀로 겨울 냇물을 건너듯 이웃을 경계하듯 세상을 조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혼인 60주년이 되는 2월 22일 회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가 남긴 회혼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짙은 복사꽃, 봄 정취는 신혼때 가꾸려. 나고 죽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사람 늙기를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다산은 위대한 학자이자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였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초월하여 학문과 저술로 자신을 승화시켰던 다산 정약용.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학이란 학문을 명명한 역사학자 정인보 선생은 1938년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며 다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산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의 역사요. 조선의 정신과 명예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에 대한 연구이다. 체제의 모순과 백성의 피폐함을 바꾸기 위해 시대와 싸우고 근대를 열었던 우리 역사의 거목.
200여 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다산의 정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달합니다. 좌절을 모르는 도전 정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선각자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이정표가 되었죠. 그리고 2018년 정약용의 해를 맞아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각자들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세기에 목마른 후학들의 귀감이 되도록 옷깃을 더욱 여며야 할 때, 다른 시간에 살지만 우리는 다산이 걸어온 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다산이 그러했던 것처럼.